내가 일반 매매로 매입할 거다 그러면 뽑아달라 그러면 다 뽑아줍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봤었으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너무 이뻐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아닌가?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그거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이번에 710 대책은 한번 얘기해 볼까요? 710 대책? 뭐 이렇게 뭐 큰 얘기를 드릴 거 없어요. 솔직히 710 대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야기를 드릴 게 없어요. 뭐 이제는 주택 갖지 마라, 취득세 많이 내라, 양도세 올렸죠, 팔지도 말라, 사지도 말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딱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다고 집값이 잡히려나?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대처를 못할까? 저는 그렇거든요. 보면은 이제 3개 사면 이제 거의 범죄자 취급되잖아요. 보면은 너희 하나만 사고 하나 더 사지? 그럼 취득세 확 올려버린다. 맞죠? 근데 말 안 들어? 3개? 더 올려버린다.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한 거는 8%고 요거 이제 12% 한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의 이제 부동산 방향은 주택은 이제 참 하기 힘들어지겠다. 주택은 쉽지 않겠다. 취등록세뿐만 아니고 지금 1주택자도 지금 세금 더 낸대요. 증여 같은 경우에도 세금 폭탄을 더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주택자가 증여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증여로 인해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자 이상이 되면 12%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하면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13%가량까지 증여, 취득세를 물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수는 세대 합산으로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게 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이면 한 세대로 간주해 주택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 어린 자녀를 세대 분리시킨 뒤 주택을 증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왜 그냥 아이를 낳지 말라 그러지 그냥. 애기 안 낳고 있는데 사람들 이런 것도 해야 죽으면 애는 더 낳아라. 집값은 올라간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슬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되게 좀 슬픈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5억짜리가 많이 오른 데는 15억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 부동산 값이 오르면 제일 문제는 난 한 채밖에 없어. 한 채밖에 없는데 5억짜리 15억 돼서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나의 자녀가 2명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이 한 채에서 15억이 좋지만 얘네들 지금 이제 커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얘네들 커서 결혼하면 얘네들은 또 그냥 가나? 얘네들 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집 얼마죠? 15억, 1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집을 팔아봤자 15억밖에 안 돼. 나 우리 애들 집도 못 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집 하나 올라와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원래는 경매 투자자예요. 경매 투자자.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세가 올라가는 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은 1억 원 아파트를 7천만 원에 사서 9,500만 원에 매각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이게 경매 투자거든요. 이게 저는 좋아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갭 투자하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부동산 올라가는 걸 잘 몰라. 그리고 오늘 오를지 내일 오를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경매 투자자 할 거라 라고 해서 저는 그냥 이 부동산을 이대로 매입을 해서 싸게 산 다음에 그대로 매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입을 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경매 투자의 제일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매입을 할 때부터 안전 마진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죠. 그런데 경매 투자만 하다 보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억짜리를 매입을 해서 전세 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집은 2억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는데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아니네? 갖고만 있으면 올라가네? 그런 세상이 돼버렸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죠. 모르면 바보가 되는구나.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다녀서 나는 3천만 원 벌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2억을 버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께서 아파트에 가서 그냥 샀을 뿐인데 1억을 벌고 2억을 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번 710 대책 터지고는 다시 돌아가야겠다. 정부에서 지금 한 채만 갖고 있지 2채, 3채 갖고 있으면은 너희 범죄자잖아. 너희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려놓고 상가나 토지 투자를 하면서 주택시장을 좀 바라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소나기가 오니까
일단 피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거예요, 보면은. 저는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제일 슬픈 거거든요. 이 광경이 지금. 저는 솔직히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것도 너무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기 좋죠. 자고 올라가니까는 2천만 원, 3천만 원 오르기 좋죠. 그런데 정상적이진 않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저희랑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부 같은 경우에도 외통수가 된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악의 수를 꺼내내더라고요. 최악의 수. 모든 걸 다 올려버렸죠.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게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상가 투자하면 되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모르겠어요. 상가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경매 투자를 하면서도 제가 다른 아파트를 조금씩 매입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모르면 바보가 되더라고요. 모르면. 저 몰랐는데요. 이게 안 통하더라고요, 이제는. 나 몰랐는데요 했더니 나랑 똑같이 출발했던 사람이 누군가는 10억을 벌었고요. 전 1억도 못 모으고 있더라고요. 이 10억 번 사람들은 몇 년 뒤에 30억, 40억이 되고요. 저는 그대로 1억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계속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동급이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바보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렵다 해도 상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어렵다 해도 토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소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정부는 투자자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또 다른 방안을 계속 낼 것 같아요. 낼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뭐 선봉에 서서 그걸 내려고 생각 안 할 거고요. 하지 말려면 안 하려고요. 그냥 하지 마. 안 해. 팔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매입도 안 해. 좀 기다려봐. 그렇게 하려고요. 일단은 그냥 조용하게 있으려고요. 근데 우리가 왜 상가를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올림픽 아파트 있죠? 올림픽 아파트 24억이래요 지금. 요즘 상가들이 많이 몰려가는 게 뭐냐면은 넘어가는 게 서울 빌딩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왜 많이 넘어가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일단 투자해야 되잖아요. 투자해야 되니까 이거 시스템에 대해서 빨리 알아야 돼요. 물론 이거 지금 뭐 10억, 20억 하니까는 내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대출도 안 되죠. 사지도 말라. 팔지 마. 지금 이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뭐 사지마, 팔지마, 뭐 보유세 알겠어요. 알겠는데 투자자로서의 생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은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레버리지. 그런데 지금 여기 아파트, 올림픽 아파트, 자, 이 같은 경우에 24억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아파트가 언제 재개발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나 빌딩 살래. 왜 빌딩 사니? 이랬더니 야, 빌딩은 대출이 잘 돼. 예를 들어서 60억짜리 사도 80으로 대출 나오잖아요? 48억 나와요. 48억. 그러면은 12억 필요한 거예요. 12억. 80% 대출 나오면 12억 필요하거든요. 12억. 야, 24억 가지고 그거 왜 사? 60억짜리 빌딩을 대출 80% 받으니까 일단은 12억 있으면 돼. 레버리지 이용할 수 있으면 돼. 이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야, 아파트 사니까 정부에서 규제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근데 저 아파트 하나 사면은 24억인데 빌딩 사니까 대출 잘해주는데? 물론 여기서 치동세 들어가겠죠. 하지만 야, 차라리 빌딩 가질란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상가 빌딩 이쪽으로도 많이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물론 주택 하셨던 분들은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빌딩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 잘 해주거든요. 강남에 지금 꼬마 빌딩은 난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아파트 하나 살 것 같으면은 100억 해도 감점 잘 나오잖아요. 대출 잘 나오죠. 80% 나온대잖아요. 지금 보면은. 물론 70% 나올 수도 있어요. 70% 나오면 얼마 있어야 되죠? 30억. 여기 선수촌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돈 조금 더 보태면 30억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소액 투자자, 우리 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너무 아파트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 아파트에 대한 레버리지는 전세긴 해요. 전세를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상가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진짜로. 은행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상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겠나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 주택에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근데 뭐 종부세 떨어지고 뭐 취등록세 떨어지고 그러면은 수익형 부동산도 곧 떨어지지 않겠니? 이 규제가 아파트면 그럴 것 같니? 야, 상가도 들을 것 같아 라고 또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이 규제가 분명히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니? 그럼 너네도 대출 규제 받고 종부세 내고 취등록세 내고 하면은 문제 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거는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양도세 안 내도 돼. 비과세 해줄게. 임대사업자 묶으면은 내가 뭐 해줄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살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혜택을 많이 줬는데 그 혜택을 이제 뺏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준 게 있으니까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상가로 들어온다? 상가는 나라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가는 혜택을 주는 게 없어요. 나라에서 혜택 주는 게 뭐 있는데요? 세금 내라. 세금 다 내고요. 비과세도 없고요. 우리는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말을 해? 이거 되는 거예요. 취득세 내? 네, 알겠습니다. 양도세 없다? 네, 다 내겠습니다. 월세 부가세 끊었지? 네, 알겠습니다. 세금 잘 내고 있니?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내잖아요. 무슨 말 할 거예요? 무슨 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규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서민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업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에서는 부동산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들한테 다 매긴다? 주택은 5억, 10억 하는 거죠. 비싸봤자 2, 30억. 상가는 얼마죠?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생각해봐요. 현대자동차 지금 1조 몇천억짜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롯데금을 얼마나 해야 돼요? 기업 망해요. 상업용 건물에는 이 규제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규제, 이런 규제 자체가 들어오면은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규제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상가는 아직까지 안전하다. 하지만 절대로 높게 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가를 매입할 때도 여러분들 갑자기 상가 수업이 되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자주 이야기 드리는 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하나 값을 관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있다. 그러면 이 건물 값어치는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도 이게 만약에 10억이다 하면은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으면은 12억 이렇게 받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만약에 이렇게 옮겨가죠. 그럼 어떻게 되죠? 10억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임대인과 임차인은 하나입니다. 하나. 임차인이 정말 잘해줘야지만이 임대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이 보면은 임대료 10만 원 더 받을 거라고 하다가 이 스타벅스를 보냅니다. 그냥 딴 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 건물이 언제까지 스타벅스인지 알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이 건물의 가치는 원래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10억짜리를 뭐 10억 5천에 매입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에 매입하냐? 13억 이렇게 매입합니다. 사람들이. 왜냐? 지식이 없으니까. 이 빌딩 투자에 대한, 상가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13억에 매입을 해버려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매입을 할 때 보니까 여기는 월세가 500이고요. 여기는 월세 700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상가인데. 물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때문에 이렇게 매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거의 가치는 월세 500에 원래 가격은 10억밖에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임대인이 억지로 임대료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버틸 수 없는 임대료를 올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팔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임차인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버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가는 원래는 10억짜리 상가였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에 산 거예요? 13억.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 사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 사는데 모르다 보니 사는 거예요. 월세만 믿고. 상가는요, 수익률로 해서 거래가 되는 건 맞지만 매입을 할 때 똑똑하게 잘 매입하셔야 됩니다. 매입할 때 이렇게 잘못 매입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매입하기 전에 이 임차인들이 정말 내고 있는 월세가 주변 시세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알고 나서 매입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입을 할 때도요, 똑똑하게 매입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좋은 임차인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료가 원래 500만 원이 맞다 그러면은 500만 원을 두고 들어가서 매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사람들이 작업을 해놔서 700만 원, 800만 원 해놓은 걸 보고 나서 수익률 좋네? 이러고 매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공부하고 꼭 매입하십시오. 공부 안 하고 매입하면은 10억 손해보는 거 1도 아닙니다.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거 다 날리는 거 1도 아닙니다. 이 작업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여기는 월세 500, 여기 월세 500, 누군데 700이잖아요. 주변에 빌딩이라든지 주변 1층 임대료, 2층 임대료를 알아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우리가 비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일반 매매로 매입할 거다 그러면 뽑아달라 그러면 다 뽑아줍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만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우리 신랑이 결혼할 때는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잘생겨 보였던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도 봤었으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너무 이뻐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아닌가? 큰일 났네. 생방송인데.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그거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좀 봐야죠, 이렇게.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이 그때는 안 멋있어 보였나? 멋있어 보였지? 에라 모르겠다, 진짜. 에휴, 모르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봤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보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상가는 그렇게 사면 안 된다니까요. 상가 사면은 이제 못 벗어나요. 사기 전에 주변에 있는 임대를 뽑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임대료 적정한지 보고 적정하다 그럼 매입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안 하면 되지. 돈을 갖고 있을 때가 내가 갑이 되는 거지, 돈이 썼을 때 매입했을 때는요 그때부터 을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무리수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오케이. 자, 우리 레드썬 몰랐던 거야. 이제 웃자고 얘기한 거니까요. 그런 거다 하세요. 지역주택조합은 어떤가요? 지역주택조합 원수에게 소개시켜주는 부동산 있지 않나? 없나? 원수에게 추천하는 부동산 4종 세트, 분양상가, 지역주택조합, 기획부동산, 분양형 호텔. 빙고. 됐죠? 제가 말씀 더 안 드려도 되겠죠? 물론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라를 구하신 분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뭘 해도 되는 분이었어요. 뭘 해도 되는 분들. 지주택을 사서 잘 된 분들은 정말 뭘 해도 잘 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추천하는 부동산 4종 세트, 분양상가, 지역주택조합, 기획부동산, 분양형 호텔. 지역주택조합장입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제가 썼나요? 뭐 이렇게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읽어드린 거죠. 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장이 좋아서 뭘 사도 오르는 장이었다 보니까 이제 지주택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요. 서울에 있는 거는. 근데 이제 장이 언제까지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것도 하나 또 하고 갈게요. 자,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대출에 대해서. 얘가 은행이에요. 은행이라는 곳은 쉽게 말하면은 대부업이에요. 대부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곳이에요. 물론 금융상품을 투자하기로 하죠. 하지만 은행에서 제일 그것은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곳.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첫 번째로 돈을 빌려줘야 돼요. 빌려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나라에 사는 말이 그거죠. 야, 너 주택에 돈 빌려주지 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고서 사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돈을 빌려줘야지 내가 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은행을 먹이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규제만 계속해서 돈 빌려주지 마, 돈 빌려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내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은행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돈 많이 들거든요. 은행 유지할 때도.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 이자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계속 오프라인 시장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수익 구조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뭐라 그러죠? 돈 빌려주지 마, 돈 빌려주지 마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주택을 안 빌려줄게. 그럼 주택 안 빌려주면 어디 빌려줘야 되죠? 다른 곳에다 또 빌려줄 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돈을 안전하게 빌려줄 수 있는 곳, 명분이 있는 곳에다가는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빌딩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주관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은행도 되게 힘들어요. 보면은 요즘 보면은 대부업이죠. 대부업. 은행 말고 그냥 합법적인 대부업. 우리 이자 뭐 한 10% 먹는 이런 대부업이잖아요. 이런 데도 요즘 버티기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이 사람들도 다른 은행한테 돈을 빌립니다. 자기 돈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도 레버리지 이용해서 해요. 저축은행한테 돈을 빌립니다. 얼마? 이자 한 7% 정도 빌려서 이렇게 빌려주거든요. 근데 10% 먹으면은 내가 나의 수익은 얼마죠? 3%예요. 3%. 이 3% 가지고 직원 월급 주고 사무실 쓰고 쓸 수가 없어요. 요즘엔 대부업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당연히 그렇겠죠. 어떻게든 간에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뭐 제가 뭐 더 깊숙한 거는 제가 은행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요즘 대부업도 힘들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많이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리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뭐 10%, 20 몇 프로 뭐 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고 구간에 3%밖에 못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도 잘 안 쌓여요, 이제는. 그래서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물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걸 원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올라서 좋긴 하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그림, 이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이제 장이 이상해지면서 좀 애매하게 됐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규제가 많이 떨어지니까 당분간은 장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규제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나기는 조금 좀 피해보고 조금 일단 지켜보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